KBS 1라디오 경제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흘째 1,470원을 웃돌고 있는데요. 문제는 고환율에 덩달아 물가까지 오르자 시민들의 지갑은 더욱 쪼들어들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현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여기서 처음 뵙지만 사실은 경제쇼 시청자분들은 많이 낯이 익으실 텐데 7개월 만에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6월 18일로 제가 기록이 돼 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코스피가 2,970선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제는 4,900선을 넘었고 지금 5,0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무서운 상승세는 특히 증권맨 출신이고 특히 센터장을 지내셨잖아요. 네, 네. 예,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장 사단장 역할까지 맡으셨었는데 지금 오늘의 이 코스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습니다. 네, 뭐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증권사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린 체질 개선을 동반한 구조적인 어떤 상승 혹은 구조적인 재평가 이렇게 네.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많이 아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뭐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폭발했죠. 네.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미래 산업들에 대한 압도적인 실적.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 수요도 물론 폭발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이거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던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자동차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까지 또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자동차 로봇이랑 연결돼 네. 있었던 거고요. 그 뭐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함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또 네. 하나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밑바탕에 좀 깔려 있던 것들이죠.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 이것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드디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구나라고 네.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좀 들어오는 보다 주주들에게 공평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그 정부의 노력들이 역시 호응을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환경이 거시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경제가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잖아요. 뭐 침체라든가 이렇지는 않고 대부분 다 주가들이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은 계속 풀고 뭐 이랬기 때문에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혼합이 돼서 뭐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네. 구조적인 재평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이제 새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까 어제도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바로 네. 현대차 주식을 샀다. 네, 네. 너무 늦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네, 네. 뭐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은 네. 솔직하게 네.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계좌 어떻게 만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코스피만 놓고 보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뭐 미국 S&P 500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히 코스피는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조금 조정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네, 뭐 네. 그건 뭐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추세적인 흐름상으로는 저는 뭐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들 개선되는 것들이나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 네. 뭐 거시적인 환경도 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뭐 큰 리스크는 없어 보여서 물론 하반기가 된다고 해서 거시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침체로 빠지거나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 현재로도 데이터상으로는 뭐 잘 관찰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는 타이밍을 보고 큰 돈을 넣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사실 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 게 생길 때마다 네. 일단 일정 금액 조금을 먼저 넣고 네. 순차적으로 정찰병이라고 하죠 보통. 네, 순차적으로 그걸 보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네. 계속 나눠서 계속 당분간 넣어라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관심도 생기고 네. 자연스럽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조금씩 분할 투자라는 것은 모든 그 전문가들이 항상 네. 조언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모든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서 내가 현금만 쥐고 있으면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불안감 실제로 네. 확산이 되고 있죠. 네, 뭐 유튜브만 봐도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통 이제 화폐 대탈출 랠리라고 부릅니다. 네. 현금 빼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네. 현금 빼고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일단 다 사서 네. 대비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뭐 AI, 뭐 혁신 자산들 그리고 금, 은, 뭐 귀금속, 원자재, 네.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까지 국채 빼고는 사실 웬만한 자산은 다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뭐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한 랠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네네네. 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를 대비한 랠리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근데 모든 자산을 사라.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까 제가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다 완화적으로 돈을 푸는 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부분, 뭐 재정에 점점 더 중독되고 있는 정부 이런 네. 걸 바라보면서 근데도 경제가 아주 나쁘지 않은데 연준은 혹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돈을 풀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폭발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면 나는 현금 갖고 있으면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금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네. 금값이 또 거꾸로 많이 올라갈 때는 안전자산 선호라고 해서 주가가 부진해야 정상인데 그게 이제 안전자산이 정의일 텐데.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량 주식을 마치 금이랑 은처럼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해지 자산으로 사람들은 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화폐를 제외한 법정화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법정화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서 대비하는 랠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최근에 책 하나를 감수하셨더라고요. 저도 어제부터 좀 읽고 있는데. 네네. 예, 어려운 인플레이션의 습격. 네네. 이 책을 보면은 지금 시대가 인플레이션 2.0의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을 좀 과거와 달리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내용도 감수하신 서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고 교수님께서 인플레이션 2.0에 대해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이 두 분이 공저한 책이고요. 해외 IMF하고 월드뱅크의 이코노미스트 혹은 이쪽 교수님께서 쓰신 네. 책을 이제 번역한 걸 제가 감수를 했는데요. 일단 독특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단순하게 경제 현상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빈곤을 확대시키는 정치 경제학적 메커니즘이다. 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이제 정치 경제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경제학 관점에서 그 다룬 책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그동안 우리가 경제학에서 익숙했던 기존의 이론들이나 통념들이 잘 이렇게 되게 불편합니다. 읽는 내내 이게 네. 맞나 하면서도 묘하게 설득되는 네. 그런 지점이 있는 정치 경제학 관점에서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를 드리면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네.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네. 이거는 그 구조적인 전환의 징후인데 네. 이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보통 아웃소싱해서 해외에 놔뒀다가 그 물건을 싣고 오거나 했었던 것이 예. 이제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우리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뭐 미중 갈등이 대표적인 패권 전쟁이 대표적인 네. 케이스일 거고 또 하나는 전력 수요가 AI 때문에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후 위기도 이슈들 계속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거기에서도 또 돈이 들죠. 네. 그리고 노동시장도 또 변화가 있는데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동안에 자산을 축적만 하다가 이제는 이 자산 생산을 멈추고 축적했던 자산을 빼서 쓰고 있는 결국 쓰기를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봐야겠군요.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요인이거든요. 네, 네.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전환의 징후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이런 복합적인
구조적 전환의 징후이고 수요 과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공급 충격이에요. 네. 그렇죠. 수요가 막 생겨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공급망이 삐걱삐걱하면서 나타나는 예전처럼 싼 값에 네. 물건들을 쉽게 구하기 어렵고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중국산 싼 물건이 전 세계를 쉽게 이렇게 점령했을 텐데 맞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어렵고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지고 비싼 노동력을 써야 되고 예. 네, 또 이런 거죠. 최근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서 맞습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공급 충격에다가 네. 일부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기업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게 최근의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전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공급 충격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수요를 누르는 금리 인상은 잘못된 처방이다. 만약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정도 수준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네. 오히려 약자들에게 이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될 네. 거다라는 이 정치적 선택이다. 특히 그래서 금리 인상은 계층 전쟁이다라는 아주 단호한 표현을 쓰시는데 네. 저는 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이렇게 복합적인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항상 정책에는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경제학 책인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봤더니 결국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뭐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 좀 담고 네. 있는 책이라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 모든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자산가는 돈을 벌지만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의 수혜자와 피해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보통 인플레이션 시기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물 자산이 하나 있고요. 실물 자산은 뭐 부동산, 금, 원자재, 주식 뭐 이런 것들. 네. 아까 에브리싱 랠리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독점적인 플랫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그런 회사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결정이 높은 기업들이죠. 또 일부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또 있기도 해요. 네. 물건들이 원활하게 마음껏 공급되질 않으니까. 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자산 가격들이 올라요. 오르면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부가 증가하니까 네. 돈을 번다. 그러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비만 오르고 네. 자산 축적의 기회는 오히려 상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산가들에게는 하나의 보호막이 되지만 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득 계층 간, 뭐 자산 계층 간, 뭐 세대 간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정치 경제학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분들은 뭐 임금 생활자, 뭐 자산이 없는 임금 생활자라든가 무주택자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흡수할 힘도 별로 없고 네. 남에게 떠밀 수 있는 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플레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이 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 물가도 물가지만 고환율이 뉴스에 좀 많이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고물가를 유발하는 것도 이 고환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물자들이 이 수입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올리는 것도 고환율인데 현재 원화 가치 하락 이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환율의 특성상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단기적인 얘기인데요. 네.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네. 국내 해외에서 나타난 성장의 기대가 어디가 더 돈 벌 기회가 많은가 금융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성장 기회가 더 많은 곳으로 돈이 결국 흐르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도 미국의 금리가 더 높고 한국의 금리가 더 낮아지는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뭐 30개월 넘게 흑자를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자꾸 고착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엔화가 심각한 약세를 가고 있죠. 뭐 지금 170엔이 간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원화 가장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는 게 원화, 맞습니다. 엔화 이렇게 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과도하게 높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가 맞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하지만 이제 그 일본이 훨씬 더 지금 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도 아까 정부 부채가 워낙 많아서 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돈을 풀고 있다. 네. 재정도 풀고 있고 통화 정책도 풀고 있고 그런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도 지금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이런 엔화 약세가 좀 심각하다라는 게 두 번째 요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관세 협상했을 때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뭐 연간으로 보면은 최대 200억 달러까지 해외에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그것이 10년으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10년 동안 그럼 200억 달러가 매년 빠져나가는구나. 이게 하나 이제 상수로 네. 깔리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달러 수급이 그게 그만큼 될까? 예. 이제 그 걱정이 그 의구심이 환율 상승으로 지금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지난주인가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에 대해서 원화 약세는 과도하다.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 구두 개입을 예. 미국 장관이 해준 거는 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원화 환율 네. 구두 개입을 미국 정관이 하는 거는 야 구두 개입 또 하니까 구두 개입하니까 바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날만.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불안하면 우리가 대미 투자 200억 달러 다 못할 수 있다라는 네.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진 순간을 또 투자 기회로 삼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환전해서 미국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 때문인지 다시 1,470원대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 주범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각국 은행들이 좋지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과잉 유동성 공급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한국은행을 비판하는 주장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유동성이 풀린 것은 맞죠.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질은 아니다. 네, 저는 본질은 아까 뭐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훨씬 더 큰 것 같고, 네, 또한 그 유동성이 풀렸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풀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풀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좀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통화량보다는 네. 통화의 흐름의 문제다라고 봐요. 흐름의 문제다. 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네, 중앙이 돈을 풀면 옛날에는 그것을 은행으로 갔다가 대출돼서 나갔다가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네, 다시 풀리고 이걸 우리가 통화 승수라고 하잖아요. 네. 이를 풀면 옛날에는 4배, 5배가 시중에 돈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그 실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돈이 팽창하는 거죠. 팽창하는 네, 그런. 신용 팽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그런 현상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늘어났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한번 중앙은행에 푼 돈이 별로 이렇게 돌질 않아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규제가 일단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모든 나라들의 은행 규제가 굉장히 이렇게 빡빡해졌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는 부실을 걱정하면서 더 좀 대출을 꺼리는 면이 있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맞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줄 곳이 많지 않다. 맞습니다. 네. 그것보다 사실 더 큰 거는 두 번째 원인은 뭐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기업 투자를 하는 부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 나가는 투자도 물론 생겼고 네.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성 자산을 쌓겠다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들도 가게들도 네. 지금 경기 좋아집니다. 돈 쓰십시오 하면 믿고 쓸 사람 가게보다는 네. 어떻게든 비상금을 좀 예금으로 쌓아놓겠다라는 수요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나 소비로 유동성이 중앙은행이 푼 돈이 돌면서 국내 투자나 소비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해외로 다 빠져나가면서 자본 유출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이 돈의 네. 흐름의 문제가 훨씬 더 지금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전보다 더 많이 풀어야지 결국 효과라도 맞습니다. 발생하려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좀 구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네.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환율 낮추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습격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형편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수단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했다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면은 어떤 대안이 필요한 거죠? 네, 뭐 이 책에서는 전제를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수요 과열이 아니라 수요 폭발이 아니라 공급 충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누르는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얘기 앞에서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그러니까 소득 분포상 최하위의 어려운 분들이 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완벽하게 와닿진 않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의 수혜자라고 했던 아까 그 뭐 자산가라든가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자원을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전해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손해를 좀 상쇄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뭐 자산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뭐 건가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을 낸다. 네. 뭐 당연히 자산가들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실 거기 때문에 네. 그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따로 더 보조금을 주면서 뭐랄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수혜자들이 얻은 초과이익. 쉽게 생각하면 그 초과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다시 나눠줘라인데 쉽게 네. 생각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은행들에 대한 횡재세 같은 거였어요. 네.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예대 마진이 많아지니까 특별히 은행이 한 게 없는데 돈이 많이 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분들이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를 해라.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더 올리지 못하도록 그 수혜가 일부 기업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적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네. 말씀하신다시피 이제 이 저자들이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던 그런 횡재세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반대하시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해외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난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과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아마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검토가 될 텐데 네. 우리나라도 역시 뭐 수요 가열보다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있다면 우리는 해외보다 훨씬 더 에너지, 네. 식료품, 네. 주거비 이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훨씬 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써도 특히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써도 네. 이렇게 돈이 쭉 따뜻하게 아랫목까지 윗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가운 바닥까지 이렇게 네. 퍼지지 않는 그런 좀 어려운 면이 우리나라는 있죠. 그래서 금리를 똑같이 25bp 올리더라도 훨씬 더 취약계층들의 타격이 큰 나라가 이제 우리의 네. 환경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 사실 구조적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급망을 뭐 원자재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들의 병목을 해소하면서 가격이 쓸데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국가 간의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물류를 좀 공급망을 복원해 줘야 되고요. 네. 뭐 생산 거점도 당연히 다변화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 전환도 좀 서둘러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에너지 복원, 공급망 복원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두 번째는 생산성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 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뭐 교육을 좀 더 한다던가 이런 뭐 원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민 정책을 좀 지혜롭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생산 능력을 그 어떻게든 우리 뭐 여성 인력이라든가 네. 지금 고령층의 노동 인력들은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많이 찾았는데 네. 이런 여성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좀 근본적인 해법들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정교한 재정 정책, 그러니까 아까 고물가로 인해서 타격받는 분들에게만 정밀하게 돈을 쓰는 네.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좀 사회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유통 구조상에서 여러 가지 아까 중간에 바가지 씌우는 기업들의 비효율을 좀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네. 가격 인상이라든가 담합 이런 것들도 잘 좀 봐야 된다라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러나 또 이거 말고는 딱히 이렇게 단기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근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론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워낙 그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인플레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쓰든 통화 정책을 하던 돈을 쓰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타겟해서 써야 된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혹은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거나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돈을 써라라는 네. 거죠. 사실 작년 11월 말인가요? IMF에서 우리나라 보고서가 나온 걸 봐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이라든가 복지 지출이 2050년까지 30에서 3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2050년이면 25년 남았습니다. 네. 국가 채무 비율이 90%에서 최대 130%에 달한다. 그러면 지금 그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서구의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긴 쓰되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엔 대응을 해야 되니까 돈을 네. 쓰긴 쓰되 목적이라든가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돈을 쓴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 아까 생산성이라든가 구조개혁에 연계된 분야에 대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재정을 쓰면 큰일 난다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우리는 한 50% GDP 대비 한 50% 정도의 적자 정부 부채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진국들 대부분 다 100%가 넘었거든요. 네. 아직은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있는 실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가가 이건 뭐 한 해, 두 해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무작정 쓰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현명하게 쓰고 맞습니다. 타겟을 잘 잡아서 쓰자 이런 게 바로 이 저자의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환율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1 환율 1,400원 시대가 이게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경제 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1,400원대 환율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위기형 고환율은 특히 IMF 때나 우리 금융위기 때나 2008년도에요. 그때 위기형 고환율은 달러가 없어서 달러 부족에 의한 고환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달러는 많아요. 달러는 많은데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러 나가고 공장 만들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구조적인 고환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건데요. 네. 일시적인 그런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네. 위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구조적인 자금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누적됐을 때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단지 환율이 올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나가는 원인들은 아까 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도 말씀드렸고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그다음에 서학개미 해외 투자, 이건 워낙 많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외환보유기라든가 단기 외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달러 빚도 있고 모든 나라가 그렇죠. 빚도 있고 자산도 있는 거잖아요. 달러로 된 자산도 있고 달러로 된 빚도 있는데 과거에는 2015년 이전까지는 빚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의 빚이 더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산이
달러 자산이 1조 달러로 된 달러 자산이 많다. 1조 달러 이상 더 많습니다. 1조 달러나. 네, 1조 달러 이상 더 지난 9월 달 기준으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가 약세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내 계좌에는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아시는 대로 뭐 환율이 오르거나 원화가 약해지면 물가가 오르거나 네.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위기가 온다라고 단정 짓기는 지금은 되게 어려운 저는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수년간의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노력이 없었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겠다 이러면서 이 가용한 수단을 꺼내들었는데 이 시장 반응은 다 네. 아시는 대로 냉담했습니다. 네.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구두 개입하거나 하는 정책들은 아까 뭐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매년 나가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은 다 알기 때문에 네. 환율이 안정될 때마다 오히려 달러를 사는 네. 뭐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제가 성장에 대한 기대를 빨리 복원시키는 노력들을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긴 중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좀 고민해서 결정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비용이 올라가거나 이 고금리에 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상대적으로 또 높아질 수 있어서 네. 그러면 이 고금리도 시차를 두고 기업에 또 부담이 되고 가계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럼 당연히 내수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은 그 투자들을 다 해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지 않고 네. 그러면 또 가계들은 소득이 더 실질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위기의 초입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들이 진부한 것 같지만 전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든 뭐 아니면 정치권이든 정말로 잘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밸류업 정책, 뭐 지배구조 개혁했듯이 하나하나 좀 풀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그 자본 조달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주가만큼 좀 기업들이 국내도 좀 투자를 활성화하고 네. 좀 채용도 늘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에브리싱 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금, 은 이런 것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네. 이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변수 그리고 이런 변수들을 막아낼 생존 전략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트럼프처럼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빚을 내서 더 성장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경제는 더 뜨거워지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더 리스크가 커지고 걱정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하지만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직이 아닌 것이 네. 과거 닷컴 버블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AI라든가 이런 혁신 자산들하고 아까 금하고 동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버블이라기보다는 아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해칭이라고 위험 회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실물 자산이라든가 가격 결정력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수요는 뭐 투자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아무래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AI라든가 그런 AI 인프라 혹은 여러 가지 요즘에 뭐 피지컬 AI 같은 그 실제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 뭐 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저는 좀 고르게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른 투자. 네, 아까 제가
중장기적인 점진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 예. 10만 원이라도 예. 100만 원이라도 시작을 하셔서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에 뭐 저는 바이오텍, 그다음에 IT, 인포메이션텍, 그린텍, 에너지 전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준 숭실대